안녕하십니까? 삶의 깊은 지혜와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남자의 목소리를 통해 믿음과 배신,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40대라는 나이에 이르러 인생의 가장 찬란한 순간을 꿈꾸다 가장 깊은 절망의 문턱까지 갔던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혹시 비슷한 아픔을 겪고 계신 분들께는 작은 위로가,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사람을 이해하는 또 하나의 창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조용히 공유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당신의 나눔이 지금 어디에선가 홀로 아파하고 있을 누군가에게 따뜻한 격려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것 또한 저희가 계속해서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은총이 당신의 선한 마음과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조용히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저는 한때 지옥의 문턱까지 갔다가 돌아온 40대 남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을 앞두고 제 인생은 온통 꿈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라면 제 앞에 어떤 시련이 닥쳐도 평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으리라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기대와 믿음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토록 뻔뻔할 수 있는지 제 순수했던 믿음을 송두리째 짓밟아버린 그들의 얼굴을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이 서늘해집니다. 아마 여러분께서도 제 이야기를 들으신다면 저와 함께 분노를 참기 힘드실 겁니다. 다행히 저는 그들에게 당한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갚아주었기에 어떠한 미련이나 후회도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남긴 상처는 제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흉터로 남았습니다. 혹시 저처럼 깊은 배신감에 힘들어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 경험이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저는 이남 일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모두 천성이 조용하고 차분한 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셋이나 있는 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절간처럼 고요했죠. 제가 학원을 마치고 저녁 늦게 집에 돌아오면 불 꺼진 집의 적막함이 마치 빈집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집에 계세요? 왜 불도 안 켜고 계세요? 동생들은 아직 안 왔어요. 종덕이 왔구나. 피곤할 텐데 얼른 씻고 쉬렴. 동생들은 방에서 숙제하고 있나 보다. 이런 분위기는 아버지가 계실 때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없이 신문만 보시는 아버지의 눈치를 보느라 평소보다 더 숨죽여 지내야 했습니다. 오빠, 우리 게임하자. 내가 학교에서 배운 놀이가 있는데 우리 셋이 하면 진짜 재밌을 거야. 목소리 낮춰. 아버지 신문 보시잖아. 그리고 너무 늦었어. 늦었다니 이제 겨우 7시인데 집안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 저 또한 자연스럽게 조용하고 내성적인 아이로 자랐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반에 서 있는 듯 없는 듯한 학생이었고 대학교 때도 흔한 휴학 한 번 없이 공부만 하다 졸업했습니다. 졸업식 날 한 동기가 제게 이런 말을 건넸습니다. 야, 종덕아. 우리가 대학을 4년 내내 같이 다녔는데 어떻게 너랑은 말 한마디 제대로 못 나눠봤냐. 이러다 내 목소리마저 까먹겠다. 내가 원래 좀 조용해서. 졸업 축하한다. 참 신기한 녀석이야. 그래, 너도 졸업 축하한다. 회사 가서는 제발 말 좀 하고 지내라. 하지만 졸업 후 첫 직장에 들어가서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동료들과 어울리는 법을 몰라 혼자 점심을 먹기 일쑤였고 퇴근 후 불 꺼진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늘 외로웠습니다. 그렇게 무미건조하던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한 사람을 만나게 된 것은
제가 한 직장에서 기술직으로 10년 넘게 일했을 때였습니다. 40을 바라보는 나이였죠. 과장님, 퇴근하고 맨날 뭐 하세요? 회식 자리에도 잘 안 오시고 연차 내고 어디 여행 가신다는 말도 한 번도 못 들어본 것 같아요. 퇴근하면 집에 가서 씻고 바로 잡니다. 딱히 할 게 없어서요. 휴가 때도 거의 집에만 있고요. 네, 진짜요? 그게 뭐예요? 과장님 연봉이 얼만데 그렇게 재미없게 사세요? 안 되겠어요. 저 딱 한 번만 믿고 소개팅 한번 받아보세요. 과장님의 그 단조로운 일상을 단번에 바꿔줄 사람이 있거든요. 회사 막내 직원이 꼭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며 끈질기게 저를 설득했습니다. 사실 대학 시절 딱 한 번 미팅에 나갔다가 크게 상처받은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나갔던 제 친구는 객관적으로 외모가 뛰어난 편은 아니었지만 말솜씨가 좋고 유머가 넘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상대편 여학생들의 표를 독차지하더군요. 저는 물론 그 자리에 없는 사람처럼 꺼다 놓은 보리자루 신세였습니다. 어머, 저 오빠 자세히 보니까 완전 매력있게 생겼다. 저요? 감사합니다. 아휴, 오빠 말고요. 옆에 말 재밌게 하는 오빠요. 가만 보니까 이 오빠 자의식 과잉이네.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있었으면서 자기 칭찬한 줄 알았나봐. 순식간에 미팅 자리에서 웃음거리가 되었고 제 얼굴은 잘 익은 홍당무처럼 벌개졌습니다. 결국 모두 2차를 가는데 저 혼자 쓸쓸히 집으로 돌아와야 했죠. 그 아픈 기억은 저를 더욱 소심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막내 직원이 옆에서 계속 조르니 저도 제 재미없는 인생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 이 나이까지 결혼은커녕 제대로 된 연애 한번 못 해봤으니 남들이 보기에도 얼마나 답답해 보일까. 결국 저는 큰 결심 끝에 소개팅 자리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 인생의 모든 것을 뒤흔들 여자를 만났습니다. 우리 재미없게 커피 그만 마시고 차라리 술 한잔하러 가는 거 어때요? 제가 자주 가는 술집 있는데 거기로 가요. 소개팅 상대로 나온 그녀, 재은 씨는 정말 쾌활하고 화끈한 여자였습니다. 카페에서 겨우 인사를 나눴을 뿐인데 바로 술집으로 가자고 하더군요. 저는 얼떨떨한 기분으로 그녀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술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소주 1병과 맥주 2병을 시키더니 익숙하게 폭탄주를 만들어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감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뭐 하고 계세요? 술 못 드세요? 에이, 그러면 진짜 재미없는데. 아닙니다. 마실 수 있습니다. 저도 한 잔 말아주세요. 그렇게 처음 만난 지 30분 만에 술을 마시게 된 저는 난생 처음으로 만취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종덕 씨, 생각보다 술 잘 드시네요. 처음엔 왜 그렇게 내숭 떨었어요? 우리 이 기세로 3차 가요. 3차.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저 이렇게 술 마셔본 거 처음입니다. 좋습니다. 3차도 제가 쏘겠습니다. 막내 직원의 말처럼 그녀는 고리타분했던 제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저는 단숨에 그녀에게 빠져들었습니다. 몇 달 동안 우리는 친구처럼, 연인처럼 매일같이 만났습니다. 저는 그녀의 솔직하고 당찬 모습에 매일같이 설렜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과 같을 거라는 자신이 없어 고백할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처럼 제 앞에서 시원하게 폭탄주를 마시던 그녀가 소리쳤습니다. 아우, 답답해.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아무 사이도 아닌 관계로 술만 마실 거예요? 종덕 씨, 저랑 그냥 술친구만 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요. 그럴 리가요.
그럼 저랑 사귀어요. 저 종덕씨 아니어도 술 마실 친구 많거든요. 계속 이렇게 애매하게 지낼 거면 더는 만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저랑 사귀어 주세요. 재은씨. 저 재은씨랑 정말 사귀고 싶어요. 역시나 그녀의 화끈한 성격 덕분에 저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와 사귀는 동안 저는 이전까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세상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저를 이끌고 온갖 맛집과 술집을 찾아다녔고, 저는 그저 그녀의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했습니다. 오빠, 나 이거 다 시켜도 돼? 예전부터 먹어보고 싶었던 메뉴가 너무 많네. 당연하지. 우리 재은이 먹고 싶은 거 다 시켜. 술은 뭐 마실래? 오늘 오랜만에 와인 한잔 할까? 오, 그럼 나 비싼 걸로 시킨다. 각오해. 행복한 연애를 이어가다 보니 저희는 눈 깜짝할 사이에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40을 앞둔 제 인생에 드디어 늦은 봄이 찾아온 듯했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오가면서 우리는 서로의 경제 상황을 솔직하게 공개했습니다. 오빠, 우리 결혼하려면 서로 모은 돈이 얼마인지, 연봉은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오픈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지. 내 연봉은 이것저것 다 합치면 9천만 원 정도 될 것 같아. 그동안 모은 돈이랑 부모님께서 좀 보태주시면 7억대 아파트 정도는 무리 없을 것 같아 저는 그녀에게 제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녀의 연봉은 저에 비해 현저히 낮았지만 그런 것은 제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유일한 걱정은 저희 집의 그 정적인 분위기를 활달한 그녀가 견딜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걱정이 무색하게 그녀는 저희 부모님마저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아버님, 제가 쌈 하나 맛있게 싸드릴게요. 아버님은 특별히 고기 2점 넣어서. 자, 해보세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쌈까지 싸주니 정말 맛있구나. 허허. 우리 집에 이렇게 웃음소리가 나는 게 얼마 만인지 모르겠다. 저는 아버지가 그렇게 크게 웃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제 동생들도 그녀를 친누나처럼 따랐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처가댁에 인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처음 처가 식구들을 뵙는 날 어찌나 긴장했는지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장인어른, 장모님. 류종덕이라고 합니다. 반갑네. 자네가 우리 딸내미를 홀랑채간 그 총각이구먼. 허허. 실제로 보고 영 형편없는 녀석이면 엉덩이라도 걷어차 주려고 했지. 장인어른은 특유의 너털웃음을 터뜨리며 제 어깨를 툭툭 두드리셨습니다. 장모님 역시 짓궂은 농담으로 분위기를 풀어주셨습니다. 어디 우리 사위 팔뚝 좀 한번 만져보자. 과연 우리 딸을 책임질 수 있는 체력이 되나 안 되나 봐야지. 진땀나는 순간이 많았지만 화기애애하고 유쾌한 처가 분위기 덕분에 저도 무사히 인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양가 어른들이 처음 만나는 상견례 자리 역시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특히 장인어른께서 대화를 주도하시며 저희 부모님의 긴장을 풀어주셨습니다. 사돈어른, 제 딸에게 들으니 우리 사위 연봉이 꽤 높다더군요. 아드님을 아주 잘 키우셨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저희가 한 게 뭐 있겠습니까? 제 스스로 알아서 열심히 한 거지요. 자연스럽게 돈 이야기가 나왔고 예비 장모님은 신혼집 문제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장모님, 신혼집은 제가 그동안 모은 돈과 대출을 약간 받아서 7억 정도 하는 아파트로 구할 예정입니다. 재은이와 이미 봐둔 집도 있고요. 어머, 정말. 그거 참 반가운 소리네. 역시 잘난 사위를 두니 걱정할 게 없다니까.
우리 딸이 신랑감 하나는 기가 막히게 골라왔어. 예비 장모님은 무척 기뻐하시며 제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순조롭게 모든 것이 진행되는 듯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제게 예비 사돈댁분들이 참 밝고 좋으시지만 웃는 얼굴이 더 무서울 수 있으니 늘 예를 갖추고 잘해드려라 하고 당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부모님의 노파심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상견례 이후 여자친구와 저는 우리가 원하던 신혼집까지 계약을 마쳤습니다. 이제 정말 부부가 되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빠, 집 너무 좋다. 우리 앞으로 정말 행복하게 잘 살자. 결혼해서도 지금처럼 항상 내 편이 되어줄 거지? 그럼, 당연하지. 난 언제나 재은이 내 편이야. 난 앞으로 당신과 나중에 태어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만 살 거야. 그녀는 제 품에 안겨 사랑스러운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하지만 꿈만 같았던 이 행복이 그토록 허무하게 산산조각 날 줄은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신혼집을 계약하고 2주쯤 지났을까요? 결혼을 한 달 정도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예비 장인어른께서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이복의 사위, 저녁에 집으로 좀 올 수 있겠나? 자네한테 할 얘기도 있고 같이 술이나 한잔하고 싶어서 말이야. 저는 퇴근하자마자 여자친구와 함께 처가로 향했습니다. 처가에 도착하니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의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외식을 즐기시던 장모님께서 잔치상 버금가는 음식을 준비하신 겁니다. 심지어 예비 형님은 아껴두었던 고급 양주까지 꺼내왔습니다. 매제, 이거 진짜 중요한 순간에 마시려고 아끼던 술이야. 오늘 같은 날이 딱이지. 오늘 대체 무슨 날이길래 이렇게까지. 제 생일에도 이런 대접은 못 받아봤는데요. 일단 묻지 말고 한 잔 밖에나. 오늘은 우리 사위가 진짜 우리 가족이 되는 날 같아서 기분이 좋구먼. 자, 한 잔 합세. 그렇게 시작된 술자리는 자정을 넘어서까지 이어졌습니다. 저도 술이 거나하게 취해 알딸딸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예비 장인께서 드디어 저를 부른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웃고 계시던 장인어른의 표정이 사뭇 진지해졌습니다. 사위, 내가 오늘 이렇게 자리를 만든 이유가 있다네. 우리 딸 잘 부탁한다는 말은 이미 수십 번도 더 했지만 오늘은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싶어서 말이야. 네, 장인어른, 말씀하십시오. 재은이 걱정은 마십시오. 세상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제 아내가 될 사람 제가 꼭 지키고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저는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장인어른과 형님은 쉽게 본론을 꺼내지 못하고 서로 눈치만 살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비 장인께서 제게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사실 우리 집에 빚이 좀 있네. 내가 요즘 무리하게 투자를 하다가 진 빚이 1억 정도 있고 내 아들도 사업이 어려워서 당장 갚아야 할 돈이 1억 정도 있네. 합해서 2억이야. 자네 연봉이면 그 정도 돈 금방 갚지 않겠나? 7억짜리 아파트도 사는 사람인데 말이야. 저는 순간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내 말 못 알아듣겠나? 자네가 우리 집빚 2억을 좀 갚아줄 수 없겠냐고 묻고 있지 않나. 나도 이제 은퇴했는데 이거 못 갚으면 이 집마저 넘어가게 생겼네. 내가 자네를 얼마나 아들처럼 생각하는지 알지? 그러니 자네가 이번 한 번만 도와주게. 옆에 있던 형님도 거들었습니다. 그래, 매제. 내가 요즘 사업이 정말 힘들어. 나도 자네를 친동생처럼 생각할 테니 이번 한 번만 도와주게.
이 은혜는 내가 언젠가 반드시 갚을게. 저는 뻔뻔한 두 사람의 말을 들으며 기가 막혔습니다. 옆에서 제 표정이 굳어지는 걸 본 장모님은 갑자기 냉장고에서 한우를 더 꺼내 오셨습니다. 우리 사이 뭐 더 먹고 싶은 거 없어? 아까 보니까 고기 잘 먹던데 내가 좀 더 구워줄까? 이거 2+1 한우야. 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여자친구를 쳐다봤습니다. 그녀만큼은 가족들의 이 무리한 부탁을 막아주리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마저 그들과 한통속이었습니다. 오빠 돈 잘 벌잖아. 우리 가족이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사위가 당연히 도와줘야지. 안 그래? 오빠가 그랬잖아. 어떤 상황에서든 날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고. 우리 아직 젊은데 돈이야 또 벌면 되지. 그냥 딱 1억씩만 도와드리자. 응? 그러면서 그녀는 제게 방긋 웃어 보였습니다. 온 가족이 저를 완벽한 호구로 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너무나 당황스러워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손에 든 술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단 어떤 상황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쉽게 결정할 액수가 아니어서요. 오늘은 제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이만 가보겠습니다. 저는 그 자리를 벗어나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더 있다 가라며 저를 붙잡았지만 저는 머리가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서둘러 그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신혼집에 돌아와서도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TV 드라마에서나 보던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나는 걸까? 도대체 나를 무엇으로 받기에 저런 말을 저토록 쉽게 할 수 있을까? 불과 몇 시간 전까지 행복했던 모든 기억이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다음날 아침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젯밤 일은 모두 술김의 한 실수이기를 마지막으로 믿고 싶었습니다. 재은아, 나야. 어제 장인어른께서 하셨던 말씀 혹시 기억나? 제발 그녀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아니면 그냥 농담이었다고 말해주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대답은 제 마지막 기대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럼 당연히 기억나지. 오빠 가고 나서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 지금도 아침부터 콧노래를 부르신다니까. 오빠가 우리 가족 빚 갚아준다고 했잖아. 그냥 처가에 혼수 크게 하나 해줬다고 생각해. 그럼 마음 편하잖아. 그게 정말 내 생각이야. 오빠 설마 싫어? 지금 못 해주겠다고 말하는 거야? 아니, 우리가 이제 평생 한 가족인데 그 정도도 못 해줘? 오빠 능력에 비하면 얼마 안 되는 돈이잖아. 알겠다. 내 마음 잘 알겠어. 저는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후로 저는 그녀와 그녀, 가족의 전화를 일절 받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제게 끊임없이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오빠 왜 이래? 설마 우리 집빚 얘기 때문에 그래? 오빠 진짜 쪼잔한 사람이다. 알아. 다른 남자들은 능력되면 처가의 집도 사준다는데 당신 진짜 그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어.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말수가 적고 소심한 사람이라도 마냥 바보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파혼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예비 처가에 등기우편 하나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비 장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네. 요즘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나? 일전에 내가 부탁한 거 빨리 해결해야지. 우리 사정이 급해. 예. 그거 해결해야죠.
아버님, 제가 댁으로 등기 하나 보냈거든요. 그거 받아보시고 다시 연락 주십시오. 집에 뭘 보냈다고? 허허, 자네도 참, 무슨 선물까지 보내고 그러나. 고맙게 잘 받겠네. 내가 자네처럼 착한 사위는 본 적이 없다니까. 그 말은 제게 자네처럼 만만한 호구는 본 적이 없다는 말로 들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제가 보낸 등기를 확인한 처가는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주 친절하게도 파혼하는 이유 5가지를 상세하게 적은 파혼장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파혼장. 예비 처가 귀하. 본인 류종덕은 이재은 씨와의 결혼을 무효로 하고 파혼할 것을 알립니다.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저는 당신들의 현금 인출기가 아닙니다. 지난 술자리를 통해 당신들의 본심을 깨달았습니다. 당신들 눈에 저는 그저 버튼만 누르면 돈이 나오는 기계로 보였을 뿐입니다. 둘째, 사람보다 돈이 먼저인 집안은 정중히 사양합니다. 결혼도 전에 2억을 요구하는 모습에서 당신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명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피땀 흘려번 돈에 무임승차하려는 생각은 버리십시오. 셋째, 남자가 쪼잔하다는 말은 명백한 인격 모독입니다. 진짜 쪼잔한 사람은 염치 없이 돈을 빌려달라고 떼를 쓰는 쪽입니다. 넷째, 진심 없는 웃음과 가면 속의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당신들의 따뜻해 보이던 모습이 모두 빚을 갚기 위한 연기였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들의 유치한 연극에 더 이상 노란하지 않겠습니다. 다섯째, 도저히 미래를 함께할 수 없는 가치관의 차이. 저는 서로를 아끼는 가정을 꿈꿨지만 당신들은 사위의 돈으로 빚을 청산하는 꿈을 꾸셨더군요. 이 결혼은 불가능합니다. 이상의 이유로 본인은 파혼을 선언합니다. 전 예비사위 류종덕 올림. 파혼장을 읽은 여자친구는 제게 전화에 악을 쓰며 소리 질렀습니다. 내가 너 쪼잔한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겨우 이런 일로 파혼을 하자고. 그래. 아주 정확히 내 의도를 파악했네. 너희 가족의 본 모습을 미리 알게 된 걸 오히려 고맙게 생각한다. 오빠, 진정 좀 해봐. 딱 이번 한 번만 도와주면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라고 약속할게. 제발 나 한 번만 믿어줘. 응. 아니, 너희 가족 중에 나를 가장 무시한 건 바로 너야. 내 노력을, 내 인생을 우습게 본 건 너라고. 됐고, 다른 남자 알아봐. 이미 버스는 떠났으니까. 저는 그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로도 그들은 2억에서 1억으로, 1억에서 5천만 원으로, 심지어 3천만 원까지 액수를 깎아가며 제게 매달렸습니다. 정말 지긋지긋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결국 그들의 모든 연락처를 차단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제 인생의 늦은 봄날 같았던 결혼은 결국 파혼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 모든 일을 겪으며 제 마음에는 깊은 상처가 남았습니다.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하나 깊은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묵묵히 제 이야기를 모두 들으신 부모님은 저를 나무라거나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며 차분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 인간들인 줄 몰랐구나. 그래도 우리 아들이 단호하게 잘 대처해서 정말 다행이다. 혼자서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니. 앞으로는 무슨 일이든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언제든지 우리에게 털어놓으렴. 그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부모님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그저 제 밥그릇에 반찬을 올려주셨습니다. 그 어떤 화려한 말보다 그 침묵과 따뜻한 밥 한 끼가 제 상처 입은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인생의 큰 폭풍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이제 다시 혼자가 되었지만 예전처럼 외롭지만은 않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저는 제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웠고 곁에서 묵묵히 저를 지지해주는 진짜 내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 남자의 아픈 고백을 통해 관계의 본질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화려한 말과 거짓된 웃음 뒤에 숨겨진 진실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지혜, 그리고 가장 힘든 순간 말없이 곁을 지켜주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안녕하십니까? 삶의 깊은 지혜와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남자의 목소리를 통해 믿음과 배신,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40대라는 나이에 이르러 인생의 가장 찬란한 순간을 꿈꾸다 가장 깊은 절망의 문턱까지 갔던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혹시 비슷한 아픔을 겪고 계신 분들께는 작은 위로가,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사람을 이해하는 또 하나의 창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조용히 공유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당신의 나눔이 지금 어디에선가 홀로 아파하고 있을 누군가에게 따뜻한 격려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것 또한 저희가 계속해서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은총이 당신의 선한 마음과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조용히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저는 한때 지옥의 문턱까지 갔다가 돌아온 40대 남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을 앞두고 제 인생은 온통 꿈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라면 제 앞에 어떤 시련이 닥쳐도 평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으리라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기대와 믿음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토록 뻔뻔할 수 있는지 제 순수했던 믿음을 송두리째 짓밟아버린 그들의 얼굴을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이 서늘해집니다. 아마 여러분께서도 제 이야기를 들으신다면 저와 함께 분노를 참기 힘드실 겁니다. 다행히 저는 그들에게 당한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갚아주었기에 어떠한 미련이나 후회도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남긴 상처는 제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흉터로 남았습니다. 혹시 저처럼 깊은 배신감에 힘들어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 경험이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저는 이남 일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모두 천성이 조용하고 차분한 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셋이나 있는 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절간처럼 고요했죠. 제가 학원을 마치고 저녁 늦게 집에 돌아오면 불 꺼진 집의 적막함이 마치 빈집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집에 계세요? 왜 불도 안 켜고 계세요? 동생들은 아직 안 왔어요. 종덕이 왔구나. 피곤할 텐데 얼른 씻고 쉬렴. 동생들은 방에서 숙제하고 있나 보다. 이런 분위기는 아버지가 계실 때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없이 신문만 보시는 아버지의 눈치를 보느라 평소보다 더 숨죽여 지내야 했습니다. 오빠, 우리 게임하자. 내가 학교에서 배운 놀이가 있는데 우리 셋이 하면 진짜 재밌을 거야. 목소리 낮춰. 아버지 신문 보시잖아. 그리고 너무 늦었어. 늦었다니 이제 겨우 7시인데 집안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 저 또한 자연스럽게 조용하고 내성적인 아이로 자랐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반에 서 있는 듯 없는 듯한 학생이었고 대학교 때도 흔한 휴학 한 번 없이 공부만 하다 졸업했습니다. 졸업식 날 한 동기가 제게 이런 말을 건넸습니다. 야, 종덕아. 우리가 대학을 4년 내내 같이 다녔는데
어떻게 너랑은 말 한마디 제대로 못 나눠봤냐. 이러다 내 목소리마저 까먹겠다. 내가 원래 좀 조용해서. 졸업 축하한다. 참 신기한 녀석이야. 그래, 너도 졸업 축하한다. 회사 가서는 제발 말 좀 하고 지내라. 하지만 졸업 후 첫 직장에 들어가서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동료들과 어울리는 법을 몰라 혼자 점심을 먹기 일쑤였고, 퇴근 후 불 꺼진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늘 외로웠습니다. 그렇게 무미건조하던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한 사람을 만나게 된 것은 제가 한 직장에서 기술직으로 10년 넘게 일했을 때였습니다. 40을 바라보는 나이였죠. 과장님, 퇴근하고 맨날 뭐 하세요? 회식 자리에도 잘 안 오시고 연차 내고 어디 여행 가신다는 말도 한 번도 못 들어본 것 같아요. 퇴근하면 집에 가서 씻고 바로 잡니다. 딱히 할 게 없어서요. 휴가 때도 거의 집에만 있고요. 네, 진짜요? 아이, 그게 뭐예요? 과장님 연봉이 얼만데 그렇게 재미없게 사세요? 안 되겠어요. 저 딱 한 번만 믿고 소개팅 한번 받아보세요. 과장님의 그 단조로운 일상을 단번에 바꿔줄 사람이 있거든요. 회사 막내 직원이 꼭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며 끈질기게 저를 설득했습니다. 사실 대학 시절 딱 한 번 미팅에 나갔다가 크게 상처받은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나갔던 제 친구는 객관적으로 외모가 뛰어난 편은 아니었지만 말솜씨가 좋고 유머가 넘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상대편 여학생들의 표를 독차지하더군요. 저는 물론 그 자리에 없는 사람처럼 꺼다 놓은 보릿자루 신세였습니다. 어머, 저 오빠 자세히 보니까 완전 매력있게 생겼다. 저요? 감사합니다. 아휴, 오빠 말고요. 옆에 말 재밌게 하는 오빠요. 가만 보니까 이 오빠 자의식 과잉이네.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있었으면서 자기 칭찬한 줄 알았나봐. 순식간에 미팅 자리에서 웃음거리가 되었고 제 얼굴은 잘 익은 홍당무처럼 벌개졌습니다. 결국 모두 2차를 가는데 저 혼자 쓸쓸히 집으로 돌아와야 했죠. 그 아픈 기억은 저를 더욱 소심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막내 직원이 옆에서 계속 조르니 저도 제 재미없는 인생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 이 나이까지 결혼은커녕 제대로 된 연애 한번 못 해봤으니 남들이 보기에도 얼마나 답답해 보일까. 결국 저는 큰 결심 끝에 소개팅 자리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 인생의 모든 것을 뒤흔들 여자를 만났습니다. 우리 재미없게 커피 그만 마시고 차라리 술 한잔하러 가는 거 어때요? 제가 자주 가는 술집 있는데 거기로 가요. 소개팅 상대로 나온 그녀, 재은 씨는 정말 쾌활하고 화끈한 여자였습니다. 카페에서 겨우 인사를 나눴을 뿐인데 바로 술집으로 가자고 하더군요. 저는 얼떨떨한 기분으로 그녀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술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소주 한 병과 맥주 2병을 시키더니 익숙하게 폭탄주를 만들어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감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뭐 하고 계세요? 술 못 드세요? 에이, 그러면 진짜 재미없는데. 아닙니다. 마실 수 있습니다. 저도 한 잔 말아주세요. 그렇게 처음 만난 지 30분 만에 술을 마시게 된 저는 난생 처음으로 만취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종덕 씨, 생각보다 술 잘 드시네요. 처음엔 왜 그렇게 내숭 떨었어요? 우리 이 기세로 3차 가요. 3차.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저 이렇게 술 마셔본 거 처음입니다. 좋습니다. 3차도 제가 쏘겠습니다. 막내 직원의 말처럼 그녀는 고리타분했던 제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저는 단숨에 그녀에게 빠져들었습니다.
몇 달 동안 우리는 친구처럼, 연인처럼 매일같이 만났습니다. 저는 그녀의 솔직하고 당찬 모습에 매일같이 설렜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과 같을 거라는 자신이 없어 고백할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처럼 제 앞에서 시원하게 폭탄주를 마시던 그녀가 소리쳤습니다. 아우, 답답해.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아무 사이도 아닌 관계로 술만 마실 거예요? 종덕 씨, 저랑 그냥 술친구만 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요. 그럴 리가요. 그럼 저랑 사귀어요. 저 종덕 씨 아니어도 술 마실 친구 많거든요. 계속 이렇게 애매하게 지낼 거면 더는 만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저랑 사귀어 주세요. 재은 씨. 재은 씨랑 정말 사귀고 싶어요. 역시나 그녀의 화끈한 성격 덕분에 저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와 사귀는 동안 저는 이전까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세상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저를 이끌고 온갖 맛집과 술집을 찾아다녔고, 저는 그저 그녀의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했습니다. 오빠, 나 이거 다 시켜도 돼? 예전부터 먹어보고 싶었던 메뉴가 너무 많네. 당연하지. 우리 재은이 먹고 싶은 거 다 시켜. 술은 뭐 마실래? 오늘 오랜만에 와인 한잔 할까? 오, 그럼 나 비싼 걸로 시킨다. 각오해. 행복한 연애를 이어가다 보니 저희는 눈 깜짝할 사이에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40을 앞둔 제 인생에 드디어 늦은 봄이 찾아온 듯했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오가면서 우리는 서로의 경제 상황을 솔직하게 공개했습니다. 오빠, 우리 결혼하려면 서로 모은 돈이 얼마인지, 연봉은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오픈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지. 내 연봉은 이것저것 다 합치면 9천만 원 정도 될 것 같아. 그동안 모은 돈이랑 부모님께서 좀 보태주시면 7억대 아파트 정도는 무리 없을 것 같아 저는 그녀에게 제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녀의 연봉은 저에 비해 현저히 낮았지만 그런 것은 제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유일한 걱정은 저희 집의 그 정적인 분위기를 활달한 그녀가 견딜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걱정이 무색하게 그녀는 저희 부모님마저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아버님, 제가 쌈 하나 맛있게 싸드릴게요. 아버님은 특별히 고기 2점 넣어서. 자, 해보세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쌈까지 싸주니 정말 맛있구나. 허허. 우리 집에 이렇게 웃음소리가 나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다. 저는 아버지가 그렇게 크게 웃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제 동생들도 그녀를 친누나처럼 따랐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처가댁에 인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처음 처가 식구들을 뵙는 날 어찌나 긴장했는지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장인어른, 장모님. 류종덕이라고 합니다. 반갑네. 자네가 우리 딸내미를 홀랑채간 그 총각이구먼. 허허. 실제로 보고 영 형편없는 녀석이면 엉덩이라도 걷어차 주려고 했지. 장인어른은 특유의 너털웃음을 터뜨리며 제 어깨를 툭툭 두드리셨습니다. 장모님 역시 짓궂은 농담으로 분위기를 풀어주셨습니다. 어디, 우리 사위 팔뚝 좀 한번 만져보자. 과연 우리 딸을 책임질 수 있는 체력이 되나 안 되나 봐야지. 진땀나는 순간이 많았지만 화기애애하고 유쾌한 처가 분위기 덕분에 저도 무사히 인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양가 어른들이 처음 만나는 상견례 자리 역시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특히 장인어른께서 대화를 주도하시며 저희 부모님의 긴장을 풀어주셨습니다. 사돈어른,
제 딸에게 들으니 우리 사위 연봉이 꽤 높다더군요. 아드님을 아주 잘 키우셨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저희가 한 게 뭐 있겠습니까? 제 스스로 알아서 열심히 한 거지요. 자연스럽게 돈 이야기가 나왔고 예비 장모님은 신혼집 문제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장모님, 신혼집은 제가 그동안 모은 돈과 대출을 약간 받아서 7억 정도 하는 아파트로 구할 예정입니다. 재은이와 이미 봐둔 집도 있고요. 어머, 정말. 그거 참 반가운 소리네. 역시 잘난 사위를 두니 걱정할 게 없다니까. 우리 딸이 신랑감 하나는 기가 막히게 골라왔어. 예비 장모님은 무척 기뻐하시며 제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순조롭게 모든 것이 진행되는 듯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제게 예비 사돈댁 분들이 참 밝고 좋으시지만 웃는 얼굴이 더 무서울 수 있으니 늘 예를 갖추고 잘해드려라 하고 당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부모님의 노파심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상견례 이후 여자친구와 저는 우리가 원하던 신혼집까지 계약을 마쳤습니다. 이제 정말 부부가 되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빠, 집 너무 좋다. 우리 앞으로 정말 행복하게 잘 살자. 결혼해서도 지금처럼 항상 내 편이 되어줄 거지? 그럼, 당연하지. 난 언제나 재은이 내 편이야. 난 앞으로 당신과 나중에 태어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만 살 거야. 그녀는 제 품에 안겨 사랑스러운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하지만 꿈만 같았던 이 행복이 그토록 허무하게 산산조각 날 줄은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신혼집을 계약하고 2주쯤 지났을까요? 결혼을 한 달 정도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예비 장인어른께서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이복의 사위, 저녁에 집으로 좀 올 수 있겠나? 자네한테 할 얘기도 있고 같이 술이나 한잔하고 싶어서 말이야. 저는 퇴근하자마자 여자친구와 함께 처가로 향했습니다. 처가에 도착하니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의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외식을 즐기시던 장모님께서 잔치상 버금가는 음식을 준비하신 겁니다. 심지어 예비 형님은 아껴두었던 고급 양주까지 꺼내왔습니다. 매제, 이거 진짜 중요한 순간에 마시려고 아끼던 술이야. 오늘 같은 날이 딱이지. 오늘 대체 무슨 날이길래 이렇게까지. 제 생일에도 이런 대접은 못 받아봤는데요. 일단 묻지 말고 한 잔 밖에나. 오늘은 우리 사위가 진짜 우리 가족이 되는 날 같아서 기분이 좋구먼. 자, 한 잔 합세. 그렇게 시작된 술자리는 자정을 넘어서까지 이어졌습니다. 저도 술이 거나하게 취해 알딸딸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예비 장인께서 드디어 저를 부른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웃고 계시던 장인어른의 표정이 사뭇 진지해졌습니다. 사위, 내가 오늘 이렇게 자리를 만든 이유가 있다네. 우리 딸 잘 부탁한다는 말은 이미 수십 번도 더 했지만 오늘은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싶어서 말이야. 네, 장인어른, 말씀하십시오. 재은이 걱정은 마십시오. 세상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제 아내가 될 사람 제가 꼭 지키고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저는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장인어른과 형님은 쉽게 본론을 꺼내지 못하고 서로 눈치만 살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비 장인께서 제게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사실 우리 집에 빚이 좀 있네. 내가 요즘 무리하게 투자를 하다가 진 빚이 1억 정도 있고 내 아들도 사업이 어려워서 당장 갚아야 할 돈이 1억 정도 있네. 합해서 2억이야. 자네 연봉이면 그 정도 돈 금방 갚지 않겠나?
7억짜리 아파트도 사는 사람인데 말이야. 저는 순간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내 말 못 알아듣겠나? 자네가 우리 집빚 2억을 좀 갚아줄 수 없겠냐고 묻고 있지 않나. 나도 이제 은퇴했는데 이거 못 갚으면 이 집마저 넘어가게 생겼네. 내가 자네를 얼마나 아들처럼 생각하는지 알지? 그러니 자네가 이번 한 번만 도와주게. 옆에 있던 형님도 거들었습니다. 그래, 매제. 내가 요즘 사업이 정말 힘들어. 나도 자네를 친동생처럼 생각할 테니 이번 한 번만 도와주게. 이 은혜는 내가 언젠가 반드시 갚을게. 저는 뻔뻔한 두 사람의 말을 들으며 기가 막혔습니다. 옆에서 제 표정이 굳어지는 걸 본 장모님은 갑자기 냉장고에서 한우를 더 꺼내 오셨습니다. 우리 사이 뭐 더 먹고 싶은 거 없어? 아까 보니까 고기 잘 먹던데 내가 좀 더 구워줄까? 이거 2+1 한우야. 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여자친구를 쳐다봤습니다. 그녀만큼은 가족들의 이 무리한 부탁을 막아주리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마저 그들과 한통속이었습니다. 오빠 돈 잘 벌잖아. 우리 가족이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사위가 당연히 도와줘야지. 안 그래? 오빠가 그랬잖아. 어떤 상황에서든 날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고. 우리 아직 젊은데 돈이야 또 벌면 되지. 그냥 딱 1억씩만 도와드리자. 응? 그러면서 그녀는 제게 방긋 웃어 보였습니다. 아, 온 가족이 저를 완벽한 호구로 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너무나 당황스러워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손에 든 술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단 어떤 상황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쉽게 결정할 액수가 아니어서요. 오늘은 제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이만 가보겠습니다. 저는 그 자리를 벗어나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더 있다 가라며 저를 붙잡았지만 저는 머리가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서둘러 그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신혼집에 돌아와서도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TV 드라마에서나 보던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나는 걸까? 도대체 나를 무엇으로 받기에 저런 말을 저토록 쉽게 할 수 있을까? 불과 몇 시간 전까지 행복했던 모든 기억이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다음날 아침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젯밤 일은 모두 술김의 한 실수이기를 마지막으로 믿고 싶었습니다. 재은아, 나야. 어제 장인어른께서 하셨던 말씀 혹시 기억나? 제발 그녀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아니면 그냥 농담이었다고 말해주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대답은 제 마지막 기대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럼 당연히 기억나지. 오빠 가고 나서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 지금도 아침부터 콧노래를 부르신다니까. 오빠가 우리 가족 빚 갚아준다고 했잖아. 그냥 처가에 혼수 크게 하나 해줬다고 생각해. 그럼 마음 편하잖아. 그게 정말 내 생각이야. 오빠 설마 싫어? 지금 못 해주겠다고 말하는 거야? 아니, 우리가 이제 평생 한 가족인데 그 정도도 못 해줘? 오빠 능력에 비하면 얼마 안 되는 돈이잖아. 알겠다. 내 마음 잘 알겠어. 저는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후로 저는 그녀와 그녀, 가족의 전화를 일절 받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제게 끊임없이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오빠 왜 이래? 설마 우리 집빚 얘기 때문에 그래? 오빠 진짜 쪼잔한 사람이다. 알아.
다른 남자들은 능력되면 처가에 집도 사준다는데 당신 진짜 그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어.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말수가 적고 소심한 사람이라도 마냥 바보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파혼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예비 처가에 등기우편 하나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비 장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네, 요즘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나? 일전에 내가 부탁한 거 빨리 해결해야지. 우리 사정이 급해. 예. 그거 해결해야죠. 아버님, 제가 댁으로 등기 하나 보냈거든요. 그거 받아보시고 다시 연락 주십시오. 집에 뭘 보냈다고? 허허, 자네도 참. 무슨 선물까지 보내고 그러나. 고맙게 잘 받겠네. 내가 자네처럼 착한 사위는 본 적이 없다니까 그 말은 제게 자네처럼 만만한 호구는 본 적이 없다는 말로 들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제가 보낸 등기를 확인한 처가는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주 친절하게도 파혼하는 이유 5가지를 상세하게 적은 파혼장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파혼장, 예비 처가 귀하, 본인 류종덕은 이재은 씨와의 결혼을 무효로 하고 파혼할 것을 알립니다.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저는 당신들의 현금 인출기가 아닙니다. 지난 술자리를 통해 당신들의 본심을 깨달았습니다. 당신들 눈에 저는 그저 버튼만 누르면 돈이 나오는 기계로 보였을 뿐입니다. 둘째, 사람보다 돈이 먼저인 집안은 정중히 사양합니다. 결혼도 전에 2억을 요구하는 모습에서 당신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명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피땀 흘려번 돈에 무임승차하려는 생각은 버리십시오. 셋째, 남자가 쪼잔하다는 말은 명백한 인격 모독입니다. 진짜 쪼잔한 사람은 염치 없이 돈을 빌려달라고 떼를 쓰는 쪽입니다. 넷째, 진심 없는 웃음과 가면 속의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당신들의 따뜻해 보이던 모습이 모두 빚을 갚기 위한 연기였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들의 유치한 연극에 더 이상 놀아나지 않겠습니다. 다섯째, 도저히 미래를 함께할 수 없는 가치관의 차이. 저는 서로를 아끼는 가정을 꿈꿨지만 당신들은 사위의 돈으로 빚을 청산하는 꿈을 꾸셨더군요. 이 결혼은 불가능합니다. 이상의 이유로 본인은 파혼을 선언합니다. 전 예비사위 류종덕 올림. 파혼장을 읽은 여자친구는 제게 전화에 악을 쓰며 소리 질렀습니다. 내가 너 쪼잔한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겨우 이런 일로 파혼을 하자고. 그래. 아주 정확히 내 의도를 파악했네. 너희 가족의 본 모습을 미리 알게 된 걸 오히려 고맙게 생각한다. 오빠, 진정 좀 해봐. 딱 이번 한 번만 도와주면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라고 약속할게. 제발 나 한 번만 믿어줘. 응. 아니, 너희 가족 중에 나를 가장 무시한 건 바로 너야. 내 노력을, 내 인생을 우습게 본 건 너라고. 됐고, 다른 남자 알아봐. 이미 버스는 떠났으니까. 저는 그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로도 그들은 2억에서 1억으로, 1억에서 5천만 원으로, 심지어 3천만 원까지 액수를 깎아가며 제게 매달렸습니다. 정말 지긋지긋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결국 그들의 모든 연락처를 차단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제 인생의 늦은 봄날 같았던 결혼은 결국 파혼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 모든 일을 겪으며 제 마음에는 깊은 상처가 남았습니다.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하나 깊은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묵묵히 제 이야기를 모두 들으신 부모님은
저를 나무라거나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며 차분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 인간들인 줄 몰랐구나. 그래도 우리 아들이 단호하게 잘 대처해서 정말 다행이다. 혼자서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니?